이 이야기는 나중에 염전에서의 실종이라고 불릴 것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LO9B15형 스쿨버스에 탄 19명이 버려진 리튬 광산 포소 대과달루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살타 경찰 헬리콥터가 새벽 3시 50분에 버스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버스는 비어 있었고 내부에서는 소니 DSC SC930 카메라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2010년 10월 14일 새벽 3시 50분 살타 경찰의 벨 206 헬리콥터가 지역 기숙학교 알타몬테스에 속한 메르세데스 벤츠 LO9B15 버스를 발견했다. 버스는 주요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랫동안 버려진 리튬 광산 포소 데 과달루페 입구에서 발견되었다. 현장의 장비와 서류들은 최근까지 버스에 19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인솔교사 마르타 포소, 운전기사 에스테반 메루고, 그리고 15세에서 17세 사이의 학생들 그룹. 그러나 발견 당시 버스에는 단 한 명만 남아 있었다. 곧 경찰에 체포된 운전기사 에스테반 메루고. 나머지 18명은 사라져 있었다. 버스 내부 상황은 이상했다. 배낭들은 좌석에 정돈되어 놓여 있었고 어수선함이나 공황, 싸움의 흔적은 없었다. 소니 DSC S930 카메라는 계속 촬영을 하며 빈 내부와 주변의 정막만을 기록하고 있었다. 디스플레이는 반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켜둔 것 같았다. 폭력이나 어떤 사건의 흔적도 없었다. 내부와 주변 환경은 마치 설명을 기다리는 듯 보존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설명은 없었다. 버스 조사 결과 몇 가지 이상한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다. 운전석 글러브 박스에는 여행 인솔교사 마르타 포소 명의로 된 77,000 아르헨티나 페소의 스위프트 송금 명세서가 들어있었다. 돈은 사건 발생 정확히 하루 전에 입금되었다. 날짜와 금액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용 목적과 송금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마르타 포소 본인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버스 바닥, 운전석 근처에는 총 무게 약 1.2kg의 흰색 결정성 물질이 흩어져 있었다. 경찰관들은 나중에 분석하기 위해 샘플을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물질의 출처와 목적은 의문으로 남았다. 버스 짐칸에서는 최근 기계유로 처리된 11m 길이의 이상한 밧줄 사다리가 발견되었다. 그룹이 왜 그런 것을 필요로 했을지는 수수께끼였다.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등반 장비나 기타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첫 번째이자 유일한 체포자는 버스 운전기사 에스테반 메루고였다. 그의 이력은 이전에 교통경찰에 등록된 과속 위반으로 인한 사소한 벌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하게 깨끗해 보였다. 경찰관들은 메루고가 버스를 떠나지 않았고 헬리콥터 소음에 깨어났다고 주장하는 그의 침착함을 의심스럽게 여겼다. 여행 인솔교사 마르타 포소는 그룹이 실종되기 하루 전에 공식적으로 큰 송금을 받았고 이제 그녀 자신도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간의 공모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동기는 찾지 못했다. 실종자 명단에는 세르히오 라마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또래들 사이에서 마리화나 판매 혐의로 2009년 경찰 기록에 등재되어 있었다. 경찰은 신속히 그의 교우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룹의 실종이 라마의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예비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세르히오의 사건 관련성을 직접 확인하는 증거는 없었다. 오후 5시 40분에 살타 경찰의 수색견 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걔는 버스 뒷문에서 자신감 있게 냄새를 맡기 시작했지만 50m 후 염전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춰 서며 흔적을 잃었다. 신발, 차량 또는 기타 교통수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룹은 단순히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단 하나의 흔적이나 단서도 남기지 않고 헬리콥터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무선 통신은 불안하게 들렸다. 열감지 장비는 수 킬로미터 방역 내에서 생명체를 감지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이상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아침에 스스로 버스로 돌아온 자매 카밀라와 루시아 델가덱에서 경찰은 특이한 증거물을 발견했다. 국도 RN52의 공중전화에서 지불한 46 아르헨티나 페소의 영수증. 실종자들 중에서 그들만이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사관들에게 의혹과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전화 기록을 조사하던 중 살타 경찰 수사관들은 10월 14일 밤에 델가도 자매의 전화기에서 모비스타 통신사의 기지국을 통해 2건의 통화가 이루어졌음을 발견했다. 첫 번째 통화는 새벽 2시 57분에 기록되었고 두 번째는 6분 후인 새벽 3시 3분에 이루어졌다. 통화 기록은 통신사에 의해 확인되어 경찰에 제공되었다. 또한 911 응급센터는 경찰에게 응급신고 음성 기록을 제공했다. 구조대에 전화한 소녀의 목소리에서는 흥분과 두려움이 명확히 들렸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녀는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며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마르타가 떨어졌어요. 긴급히 도움이 필요해요. 정확한 사고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고 마르타가 정확히 어디로 떨어졌는지도 언급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 두 통화 모두 델가도 자매의 전화기에서 이루어졌고 911 신고는 버스에서 직선거리로 1.8km 떨어진 염전을 가로질러 위치한 공중전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속히 확인되었다. 어둠 속에서 약 3,600m 고도의 고원에서 그 길은 최소 1시간 45분이 걸렸을 것이다. 자매들은 휴대폰이 더 이상 신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스를 떠나 신호를 찾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 라파엘 몬테로는 델가도 자매들에게 한밤중에 버스를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다. 두 소녀 모두 버스에서 갑자기 연결이 끊긴 후 즉시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 확고히 주장했다. 카밀라는 밖으로 나간 방법, 마른 소금 표면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동하면서 주기적으로 휴대폰의 네트워크 수신을 확인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루시아는 이러한 진술을 확인하며 공중전화에서의 통화가 구조대를 부르고 마르타를 구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몬테로는 공중전화 영수증 금액인 46 아르헨티나 페소에 특별히 주목했다. 이는 특히 응급 상황에서 시내 통화치고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요금이었다. 이에 대해 카밀라는 요금에 신경 쓰지 않고 구조대에 연락하기 위해 가진 현금을 모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답변은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수사관은 설명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버스를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수사관들은 여행 인솔교사 마르타 포소의 개인 소지품이 어수선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현금과 서류가 든 지갑이 없었다. 그룹이 사라지기 전에 돈이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루시아 델가도가 의심을 받았다. 그녀가 도움을 구하러 떠나기 전에 전화나 기타 중요한 물건을 찾으며 마르타의 소지품과 마지막으로 접촉했기 때문이다. 이 가설은 인솔교사가 여행 전날 17천 아르헨티나 페소의 송금을 받았다는 사실로 뒷받침되었다. 하지만 소지품에서 현금이나 지갑 또는 이 금액의 일부도 발견되지 않았다. 루시아는 도난 혐의를 단호히 부인하며 지갑을 보지 못했고 마르타의 소지품을 전혀 만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혹은 남아있었고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 10월 14일 늦은 저녁에 실시된 법과학 조사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이 밝혀졌다. 버스 글러브 박스에서 발견된 은행 송금 명세서에서는 단 한 세트의 지문만 검출될 수 있었다. 오직 마르타 포소의 것뿐이었다. 델가도 자매를 포함한 다른 어떤 사람도 문서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는 인솔교사가 명세서를 자신이 보관하며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돈의 실종은 그룹이 염전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났어야 했다. 이 발견을 근거로 수사관 라파엘 몬테로는 즉시 이전에 17천 페소의 스위프티 송금이 이루어진 볼리비아 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 감시를 요청했다. 수사관들은 이제 명확한 가설을 가지고 있었다. 돈이 사건의 원인이거나 일부였고 인솔교사는 그룹이 버려진 광산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사건의 중심에 있었을 수 있다. 이제 경찰은 송금의 출처를 밝히고 누가 그 수령에 관심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수사관 라파엘 몬테로는 다시 버스 운전기사 에스테반 메르고의 인물에 주목했다.
버스의 운행일지가 수사관들의 손에 들어왔다. 운행일지에는 버스가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4시간의 운행 시간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다. 몬테로에게는 국경 체제의 엄격함과 그러한 기록의 의무를 고려할 때 이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경찰 전문가는 즉시 버스에 설치된 가민 누비 내비게이션 장치 확인을 시작했다. 장치는 몬테로의 의혹을 확인해 주었다. 버스는 실제로 국경 초소를 우회했고 이전에 합의된 경로에서 상당히 벗어났다. GPS 기록에 따르면 메루고는 우회도로 RN4식으로 버스를 몰아 전체 거리에 74km를 추가했다. 이 데이터는 운전기사가 이전에 제시한 공식 버전과 완전히 모순되었다. 내비게이션 데이터 외에도 경찰은 메루고의 개인 재정 서류를 요청했다. 곧 수사관들에게는 후후이 아프에스타스, 베팅 업체에 대한 운전기사의 부채에 관한 명세서가 제공되었다. 부채 금액은 상당했다. 38천 아르헨티나 페소. 부채의 원인은 버스 출발 정확히 1시간 전에 시작된 축구 경기에 대한 베팅이었다. 이것 역시 그가 오직 여행 인솔자인 마르타 포소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메루고의 버전과 모순되었다. 신문에서 몬테로는 메루고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 왜 경로가 변경되었고 마르타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지시를 따른 것인가? 운전기사는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으며 이전 버전을 자신 있게 고수했다. 메루고는 원래 마르타로부터 여행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국경 초소를 피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관 몬테로는 명백한 모순을 지적했다. 베팅은 버스 출발 훨씬 전에 운전기사 자신이 한 것으로 이는 운전기사가 마르타에 어떤 지시도 없이 우회 경로를 미리 계획했음을 의미했다. 눈에 띄게 긴장한 메루고는 자신의 버전을 반복하며 경로 변경과 베팅 업체에 대한 부채 사이의 연관성을 단호히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는 그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운전기사의 진술은 모든 모순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건들과 병행하여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에스테반 메루고가 지역 마약 카르텔과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전에 버스 내부에서 발견된 결정성 물질을 고려할 때 운전기사가 그룹을 제3자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수사관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의혹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포소대, 과달루페 광산 근처의 염전 지역이 카르텔과의 작전 연락에 필요한 휴대폰 네트워크 범위를 벗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신속히 확인했다. 또한 광산으로 이어지는 모든 통제 경로에서 외부 차량의 흔적이 없어 그룹을 카르텔에 넘겼다는 가설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은 추가 증거를 받을 때까지 공식적으로 조사 대상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 같은 날 늦은 저녁, 경찰의 기술 전문가들이 이전에 밧줄 사다리가 발견된 짐칸에 집중하여 버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중 한 법과학 기술자가 짐칸 구조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곧 숨겨진 이중 바닥을 발견했다. 은신처는 비어 있었지만 그 표면에는 흰색 석고, 먼지에 신선한 흔적이 보였다. 이 흔적들은 이전에 버스 내부에서 발견된 물질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시사할 수 있었다. 석고 먼지는 전문가들에 의해 실험실 조사를 위해 조심스럽게 수집되었다. 발견 직후 수사관 몬테로는 석고 먼지 샘플을 살타 대학의 전문 지질학 실험실로 즉시 보내도록 지시했다. 수사관들에게는 사람들의 실종이 재정 조작뿐만 아니라 버스 경로와 표준 경로 이탈과 관련된 밀수 활동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수사의 주요 초점은 이제 에스테반 메루고의 버스가 어떤 밀수품을 운송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후속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이동했다. 살타 대학 실험실은 이전에 버스에서 발견된 흰색 결정성 물질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수사관들을 놀라게 한 것은 분석 결과 이것이 금지된 마약이나 위험한 화학 화합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산 칼슘, 건강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것이었다. 이제 경찰은 버스가 왜 이렇게 많은 양의 무해하지만 이상한 물질을 필요로 했는지 이해해야 했다. 한편 경찰의 기술 전문가들은 버스 승객들의 노트북과 휴대폰 조사를 계속했다.
실종자 중 한 명인 플로렌시아 베가의 노트북에서 2008년에 이미 발표된 태양열 담수화 장치 DIY라는 상세한 지침이 담긴 PDF 기사가 발견되었다. 이 문서는 야외에서 독립적으로 담수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기사 자체 외에도 Field라는 이름의 같은 폴더에는 질산칼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장치의 상세한 도면이 있었다. 도식에 따르면 이 물질은 소금물의 건조 과정을 가속화하는 시약으로 사용되었다. 이 발견은 수사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경찰관들은 즉시 알타몬테스 학교에 연락하여 여행 전에 유사한 실험이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했다. 수사관 라파엘 몬테로는 알타몬테스 학교의 물리학 교사 디에고 카르데나스와 만났다. 그는 그룹이 여행 직전에 실제로 염전에서 자체 제작한 담수화 장치로 야외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었다고 확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였고 질산칼슘은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구입되었다. 교사는 또한 이 물질이 완전히 무해하며 과학적 실험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진술로 수사관들은 의도적 중독이나 물질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가설을 배제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의 기자들이 익명의 소스로부터 경찰이 물질의 진짜 성질, 즉 그것이 코카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받았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 대중의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수사관들의 주의를 마약 거래 가설 확인으로 돌렸다. 몬테로는 실험실 조사 문서와 발견된 가루가 마약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공식 성명을 제시하여 공식 해명에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이 가설은 경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부정적인 정보 배경은 계속해서 수사를 주요 과제에서 벗어나게 했다. 대중의 관심이 거짓 소문에 쏠려 있는 동안 기술 전문가들은 버스 승객 중 한 명의 휴대폰인 노키아 2700의 SMS 아카이브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메시지 중 하나에서 그룹이 실종되기 몇 시간 전에 보내진 우물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었다. GPS 내비게이터의 기술 데이터는 메시지 전송에 해당하는 좌표가 버려진 광산 포소 대 과달루페의 위치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 발견은 그룹이 광산으로 내려갈 계획이었고 이것이 실종과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수사관들은 광산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답이 정확히 오래된 갱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새로운 발견 후 라파엘 몬테로는 즉시 지질조사소 기록보관소에 포소대 과달루페, 광산의 갱도와 내부 통로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식 요청을 했다. 경찰관들은 명확한 방향을 얻었다. 그룹이 왜 오랫동안 버려진 광산으로 내려가야 했는지, 그리고 지하에서 어떤 위험이 그들을 기다렸을 수 있는지에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판사 페드로 알메이다는 차가운 침착함으로 기소장을 낭독했다. 말들은 건조하고 명확하게 들렸다. 그룹의 인솔교사 마르타 포소는 희귀한 고생물학적 유물 밀수에 대한 17천 아르헨티나 페소의 성금을 받았다. 버려진 광산 포소대 과달루페에는 선사시대 바다 포식자인 메갈로돈의 이빨 6개가 숨겨져 있었다. 그룹은 바로 이것들을 찾으러 과학실험이라는 구실로 갔다. 버스 운전기사 에스테반 메루고는 밤의 어둠 속에서 귀중한 화물을 눈에 띄지 않게 싣기 위해 국경 초소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수사관들이 마르타의 집을 수색할 때 발견한 문서였다. 그것은 메갈로돈 이빨 배송에 관한 볼리비아 중개인들과의 계약으로 원본에는 마르타 포소의 명확한 서명이 있었다. 서류는 완벽하게 진짜였고 감정 결과 서명이 여행 인솔교사의 것임을 완전히 확인했다. 추가 증거는 이전에 버스에서 발견된 손이 카메라에 손상된 SD카드에서 정보를 복구한 후 나타났다. 실험실 전문가들은 그룹이 실종된 밤에 찍힌 비디오 기록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녹화 영상에는 버스가 광산으로 이동하고 그룹이 버스 윈치에 밧줄 사다리를 고정하여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동굴 하강에 잘 준비된 일부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아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녹화는 예상치 못한 낙석의 순간에 중단되었다. 혼란 속에서 마르타 포소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추락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공황이 명백해졌고 이 순간 직후 녹화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제 도움을 구하러 간 델가도 자매, 카밀라와 루시아의 동기도 명확해졌다. 그들의 무죄는 구조대 상황실과의 대화 기록과 GPS 추적 데이터로 입증되었다. 그들의 버전은 수사에 의해 완전히 확인되었다. 구조대 전문가들과 마이 17 군용 헬리콥터가 참여한 후속 발굴 작업은 가장 암울한 예상을 확인했다. 광산 깊숙한 곳에서 그룹에 실종된 15명이 발견되었다. 또한 같은 잔해 더미에서 각각 8.12kg 무게의 메갈로돈 이빨 3개가 발견되었다. 수거와 운송을 위해 군용 헬리콥터의 별도 2회 비행이 필요했다. 모든 실종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가족들에게 통보되었다. 재판 중 마르타 포소의 변호사는 절차의 진행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그는 볼리비아인들과의 계약서의 서명이 압박해 이루어졌으며 인솔교사 자신은 범죄 계획의 주도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는 즉시 사건 며칠 전에 마르타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보낸 음성 메일 녹취록을 제시했다. 메시지에는 일주일 후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문장이 명확히 들렸다. 이 진술 후 법원은 변호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의 판결은 날카롭고 간결했다. 마르타 포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고생물학적 가치품 밀수 조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녀에게 6년의 자유형을 선고했다. 카메라 셔터음과 플래시 불빛 속에서 마르타는 사법경찰에 호송해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떠났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모든 결정적인 상황들이 밝혀졌고 범죄 동기가 문서와 비디오 기록으로 완전히 확인되었으며 마약과 중독에 관한 거짓 가설들이 최종적으로 반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문서에는 해결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하나 남았다. 도난당한 메갈로돈 이빨 6개 중 3개가 발굴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나머지 3개 이빨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관들의 비공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유물들은 광산에서의 비극적 사건 이전에 이미 재판매되었을 수 있지만 수사관들은 이에 대한 문서적 확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3개의 이빨은 영원히 서류에 돌이킬 수 없이 분실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학습 여행으로 시작되어 비극으로 끝나고 아르헨티나 살타주 역사상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 중 하나가 된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알레한드라 건축학과 학생이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 지하철역에 들어갔다가 문자 그대로 4분 만에 사라졌다. 감시 카메라는 그녀가 역에 들어오는 장면을 녹화했지만 그녀가 나가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서비스 터널에 침입했다는 경보 신호가 울렸다. 2018년 3월 14일 발렌시아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 지하철역. 시간은 이후마 1시 33분. 건축학과 3학년 학생인 알레한드라가 숄번 개찰구를 조용히 통과한다. 전자티켓이 작동하고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분명히 포착한다. 그녀는 한 정거장 더 가서 바일렌역에서 환승하기 위해 결연히 플랫폼으로 향한다. 보통 이 여정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열차가 바일렌역에 도착했을 때 알레한드라는 그곳에 없었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내렸거나 열차를 놓쳤기 때문이 아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모든 것을 기록한다. 입구와 출구, 승객들의 모든 환승. 그날 저녁 알레한드라는 플랫폼, 개찰구, 카메라 사이에서 그저 사라져버렸다. 경찰은 빠르게 두 역의 모든 카메라 영상을 확보한다.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 플랫폼의 영상에서 소녀가 보인다. 바일렌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경로상이 어떤 카메라도 그 역들 사이에서 그녀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다. 알레한드라는 그냥 사라져버렸다. 흔적도 없이, 목격자도 없이,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 영상에는 또 다른 것이 있다. 11초 시점에서 지하철 직원 제복을 입은 사람이 알레한드르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인다.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다. 모자의 챙이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 남자는 분명 그녀에게 말을 걸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 소녀는 몇 초 동안 멈췄다가 다시 휴대폰에 집중하며 플랫폼을 향해 걸어간다. 얼핏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지만 이것이 그녀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다. 같은 순간 역의 보안 직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첫 번, 개찰구 옆바닥에 작은 알루미늄 조각이 놓여 있다. 그 조각은 매끄럽고 절단면이 새롭다. 이 물체는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아직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금속 조각은 조사를 위해 보내지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기록해둔다. 이런 조각들은 종종 환기구 덮개에 사용된다. 하지만 환기구가 여기서 무슨 관련이 있는가? 지금으로서는 그저 이상한 우연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지하철에서의 실종은 항상 이상하게 느껴진다. 대부분 자발적인 가출이나 가족 갈등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알레한드르에게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최근 며칠간 그녀와 어머니 아나 지 사이의 관계가 어려웠다. 아나 자신이 경찰에 확인해 주길 딸이 학업과 관련된 위기를 겪고 있었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친구들에게 갔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버전은 그럴듯해 보인다. 경찰은 기차역, 버스 터미널, 티켓을 확인하기 시작하지만 곧 불일치점이 드러난다. 알레한드라의 은행 내역은 침묵하고 있다. 마지막 거래는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에서의 지하철 티켓 결제였다. 기차, 버스, 비행기 티켓은 구매되지 않았다. 소녀는 21시 33분 이후로 돈을 사용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즉시 그 버전을 버리지는 않는다. 자발적 실종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두 번째 버전은 전문가들이 카메라 영상을 다시 볼 때 즉시 등장한다. 이 알 수 없는 지하철 직원은 누구인가? 그날 저녁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의 근무 일정에는 기술 작업이나 수리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인사 목록을 확인한 결과 그 시간에 플랫폼에 있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람의 신원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알레한드라가 친구들에게 갔다는 어머니의 버전은 경찰이 모든 교통 허브를 확인하도록 강요한다. 몇몇 작전팀이 발렌시아 중앙역과 버스터미널로 긴급 파견된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에는 알레한드라의 모습이 전혀 없다. 가능한 모든 티켓 종류, 승객 목록, 개찰구 데이터, 계산대 정보가 확인된다. 아무것도 없다. 단서가 전혀 없다. 어머니가 제공한 버전은 이제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 버전이 의심스럽고 폐기 직전이라고 기록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보류 중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알레한드라가 역에 들어온 지 단 4분 후인 이운도 안시 37분에 전체 수사를 급격히 바꾸는 사건이 발생한다. 역 경비실에 경보 신호가 들어온다.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에서 바일렌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터널로 가는 서비스 문이 열렸다. 이런 문들은 특별한 이유나 수리 없이는 거의 열리지 않는다. 당시 플랫폼에는 공식적으로 어떤 직원도 없었다. 보안 서비스는 가장 가까운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한다. 그러나 경보 신호가 통제실에 들어오는 순간 이 구역의 카메라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정적인 화면을 제공하지 못한다. 비디오 녹화가 몇 초 동안 중단되고 이는 알레한드라와 모자를 쓴 신비로운 직원 모두를 시야에서 놓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이제 분명한 것은 학생이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는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다. 지하의 터널로. 용의자 1호 마누엘 T. 기술자 전기공 41세. 알레한드라가 사라졌을 때 공식적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의 현재 상태는 의심스럽지만 열려있다. 경찰은 아직 그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질문만 있을 뿐이다. 경찰은 3월 14일 근무표와 일정을 철저히 조사한다.
마누엘 T의 이름이 즉시 나타난다. 그는 실제로 알레한드라가 사라진 저녁에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의 근무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서명이 있고 동료 중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관들이 카메라 영상을 자세히 볼수록 그가 그날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이 더 많이 생긴다. 카메라 영상에서 이슴 1시 20분경에 마누엘이 역의 다른 직원과 짧게 대화한다. 둘 다 침착해 보이지만 대화는 분명히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기술자가 평소 점검 경로를 변경한다. 보통 순찰은 기술실을 통과하여 제어 콘솔에서 끝난다. 그날 저녁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한다. 플랫폼과 하부 기술층 모두를 포함하는 더 길고 불편한 경로로. 경찰관들은 즉시 이 특이점을 알아챈다. 사소하지만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 시간에? 마누엘은 경찰 신문에서 오직 업무상 필요 때문에 경로를 변경했다고 말한다. 그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전력 공급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장애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마누엘의 알리바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배전반의 기록이다. 거기에는 기술자가 정확히 우마 1시 45분에 현장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그의 서명으로 증명된다. 얼핏 보기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플랫폼에서 스위치박스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0분이며 이는 시간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그러나 중요한 모순이 발생한다. 경찰 범죄학자들의 감정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한다. 기록부의 기입은 2개의 다른 펜으로 이루어졌다. 마누엘의 서명은 검은 잉크로 쓰여졌고 시간은 파란색으로 쓰여졌다. 게다가 필체와 숫자의 경사도 다르다. 마치 시간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추가된 것처럼 보인다. 마누엘 자신은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록을 보완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며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직접 명시된 시간에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자신들이 위조를 다루고 있을 가능성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이것은 아직 의심일 뿐 의도적인 위조를 현재로서는 증명할 수 없다. 마누엘의 소지품을 확인하는 동안 경비는 신분증을 발견한다. 얼핏 보기에 수상한 점은 없다. 자기 띠가 있는 일반 플라스틱 신분증으로 지하철 서비스 구역의 표준이다. 그러나 신분증의 이름이 즉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신분증은 다른 사람, 기술 서비스 직원인 호르헤 M에게 속한 것이다. 마누엘이 왜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술자는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처음에 그는 직원들이 보통 개인 물건과 신분증을 두는 공용 카운터에서 실수로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나중에 그는 설명을 바꾼다. 그는 바닥에서 신분증을 발견했고 소유자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잊어버렸다고 한다. 조사관들은 즉시 신분증 소유자인 호르헤 M에게 이 이야기를 확인하고 더 이상한 정보를 얻는다. 호르헤는 이미 이틀 전인 3월 12일에 미투이 환기 블록에서 수리 작업을 하는 동안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는 즉시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단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고 곧 스스로 찾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신분증이 마누엘에게서 발견되자 호르헤는 이것이 우연일 가능성이 낮다고 확신한다. 경찰관들은 즉시 호르헤의 말에 주목한다. 환기 블록 V2. 이 이름은 이미 사건에서 언급되었다. 플랫폼에서 이상한 알루미늄 조각이 발견되었을 때였다. 이제 이 연관성은 점점 더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환기 블록 V2는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 플랫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지하 2001km 거리다. 터널을 통해 걸어서 그곳에 도달하려면 최소 30분이 필요하다. 보안 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역과 V파소 사이의 터널 구간에는 거의 감시 카메라가 없다. 대부분의 장치는 오래전에 노후화되어 고장났다. 작동하는 카메라들은 전체 경로를 커버하지 않는 단편적인 영상을 보여준다. 이는 지하철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마누엘이 관련되어 있다면 왜 하필 그날 저녁에 점검 경로를 바꿨을까? 그가 정말 명시된 시간에 배전반에 있었다면 누가 그리고 왜 다른 색으로 기록을 보완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는 사건 발생 정확히 이틀 전에 사라진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을까? 경찰은 아직 마누엘이 알레한드라의 실종에 관여했는지 명확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수집된 모든 사실은 8년 동안 지하철에서 일해온 기술자 전기공이 이 수사의 중심 인물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단계는 이제 분명하다. 환기 블록 B 포위의 점검과 그곳으로 이어지는 모든 터널의 철저한 조사. 경찰관들은 점차 알레한드라의 사생활로 파고들며 그녀가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이라도 찾으려고 한다. 전자통신 기록은 보여준다. 알레한드라와 그녀의 어머니 아나 사이에 최근 심각한 다툼이 있었다. 그녀의 실종 전날 날짜가 찍힌 통신에서 어머니는 감정적으로 딸에게 집으로 돌아와 선택한 전공, 도시계획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아나는 이것이 전혀 전망이 없는 선택이며 딸이 시간과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알레한드라는 날카롭게 대답하며 자신의 결정을 고수했지만 도망치거나 어딘가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징후는 없었다. 그러나 경찰의 관심을 끄는 것은 또 다른 이상한 사실이다. 알레한드라의 실종 이틀 전 어머니 아나 G 명의로 등록된 은행 카드로 A7 고속도로 근처의 주유소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었다. 거래 금액은 약 400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 탱크 가득에 해당한다. 이 세부 사항은 의심스럽고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아나가 딸의 실종 날 밤에 정말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그녀의 알리바이는 반박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사건에서 그녀의 입장은 극적으로 악화된다. 조사관들은 발렌시아 알메리아 경로를 따라 영수증과 교통카메라 기록을 주의 깊게 확인한다. 그리고 사실들은 곧 그녀의 말을 확인해준다. 아나는 실제로 A7 고속도로에 있었고 거의 전체 경로를 운전했으며 여러 감시 카메라에 기록되었고 주유 중에도 포착되었다. 알메리아에서 그녀는 여러 카메라에 기록되었다. 상점 주차장과 주유소에서. 시간대도 완벽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어머니가 알레한드라의 직접적인 납치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아나는 실제로 멀리 있었다. 너무 멀어서 발렌시아로 돌아와 어떤 식으로든 딸의 실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은 알레한드라가 자발적으로 떠난 중요한 동기로 나타난다. 경찰관들은 원래 버전으로 돌아가 이제 사건의 새로운 세부 사항을 가지고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가족의 이웃의 증언이 예상치 못하게 등장한다. 이웃인 마르타 에 56세는 경찰에게 단호하게 실종 전날 밤 알레한드라의 아파트에서 큰 다툼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알레한드라의 목소리가 매우 감정적이었고 분명한 갈등이 들렸으며 그 후 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 증언은 중대해 보인다. 갈등이 알레한드라의 실종 직전에 발생했다는 정보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는 즉시 이 정보의 확인을 조직한다. 하루가 지난 후 음향 전문가는 이웃이 다툼과 문 닫히는 소리로 생각했던 소음이 실제로 그날 밤 위층에서 긴급 작업을 수행한 수리팀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웃은 의도치 않게 경찰을 오도했고 이 잘못된 단서는 공식적으로 폐기된다. 경찰이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거의 포기했을 때 경찰 기술 서비스가 알레한드라의 휴대전화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작지만 매우 중요한 상황이 수사의 초점을 급격히 바꾼다. 연결이 완전히 끊기기 전 알레한드라의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역에서 환기 블록 V 콘트로 이어지는 터널 바로 위에 위치한 안테나에 의해 포착되었다. 바로 그 발견된 지하철 직원 신분증이 이어지는 블록으로. 이제 알레한드라의 실종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나 가족 갈등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화에 마지막 등록된 활동 위치는 앞서 사건에서 언급된 지하 터널과 환기 덕트의 경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경찰관들은 터널이 단순한 기술통신 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기 시작한다. 카메라, 기록, 통신, 주유 영수증, 어머니의 알리바이. 이 모든 얼핏 보기에는 서로 관련 없는 세부 사항들이 점차 논리적인 사슬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있다. 터널 내 연결 품질의 기술적 검증. 아마도 이것이 알레한드라가 지하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제공할 것이다. 용접공 라울 S 증인 상태, 열림는 최근 환기 블록 V2에 설치된 이상한 판에 대해 경찰에 보고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어떤 프로젝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월 20일 아침, 기술팀이 환기 덕트를 점검하기 위해 리얼트 구역에 도착한다. 작업자들 중에는 용접공 라울 S가 있는데 그는 지하철에서 정기적으로 계획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다. 팀이 지정된 장소에 도달했을 때 라울은 즉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덕트의 알루미늄 판 중 하나가 다른 것들과 확연히 다르다. 그 판은 새 것처럼 보이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환기 덕트에 일반적인 퇴적물의 흔적이 전혀 없다. 라울은 자신의 전화로 발견한 것을 기록하고 즉시 경찰에 알린다. 조사관들이 받은 사진은 알루미늄 색조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 판은 명백히 최근에 제작되었으며 아마도 서둘러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주에 깊게 제작되고 철저히 도색되었다. 분명히 차이를 숨기려는 의도로. 같은 날 조사관들은 알루미늄의 출처를 확인하기 시작한다. 불과 몇 시간 후 지하철 계약업체의 회계 장부에서 발견된 영수증이 나타난다. 영수증은 일주일 전, 즉 알레한드라의 실종 7일 전에 날짜가 찍혀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계약업체는 라울이 발견한 판과 정확히 같은 유형과 크기의 알루미늄 시트를 구입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점은 영수증이 현금으로 지불되었고 지불자의 서명이 현재 알려진 지하철 직원 중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알 수 없는 이름이 수사의 새로운 초점이 된다. 경찰은 환기 시스템의 프로젝트 문서를 잘 아는 지하철 엔지니어를 불러온다. 주의 깊은 검토 후 엔지니어는 확인한다. 그 판은 공식 도면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최근에 누군가에 의해 그리고 분명히 비정규적으로 만들어진 수제 구조물이다. 그러나 전문가는 즉시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한다. 알루미늄은 고품질이고 큰 색상 저장소로 도색되어 있다. 마치 누군가가 그것이 눈에 띄지 않고 구조물의 자연스러운 부분처럼 보이게 하려고 매우 신경 썼던 것처럼 조사관들은 이 행동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왜 손으로 만든 판을 설치하는데 돈과 노력을 들이고 도색까지 했을까? 고장난 판을 공식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쉬웠을 텐데.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직접적인 답변은 없고 단지 추측과 많은 가정만 있을 뿐이다. 수사의 진행을 예상치 못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한다. 장소의 특성, 지하철 터널을 고려할 때 가능한 테러 위협 버전이 특수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된다. 대테러 부서가 즉시 미타우이 구역의 통제권을 가져간다. 경찰의 수사 조치는 중단되어야 하는데 그 장소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덕트로의 접근이 일시적으로 보안 서비스 직원들에 의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대테러 검사는 경찰 조사관들과 작전 그룹의 작업을 크게 지연시킨다.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그 구역의 모든 조치가 중단된다. 대테러 조사관들은 폭발물과 숨겨진 장치를 찾기 시작한다. 그들이 바쁜 동안 경찰은 일시적으로 환기 블록 비터브 구역에서 전면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잃는다. 테러리스트에 관한 잘못된 단서는 강제된 수사 방향이 되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표시된다. 같은 날 폭발물 탐지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경찰견 부대가 현장에 도착한다. 경찰관들은 개가 전체 터널과
환기 블록을 주에 깊게 수색하는 것을 지켜본다. 몇 분간의 긴장된 기다림 끝에 핸들러는 공식적으로 개가 폭발물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현장을 떠나기 직전 이상한 사건이 발생한다. 개가 갑자기 그 의심스러운 판으로 돌아와 금속을 발로 집중적으로 긁기 시작한다. 동물의 행동이 경찰관들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든다. 개는 분명히 폭발물과 관련이 없지만 수사의 핵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경찰은 구조물을 열 권한이 없다. 검사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구역은 대테러 부서의 통제하에 있다. 판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그 뒤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조사관들은 이제 이 발견의 이상함에 대한 확인을 가지고 있지만 작업 재개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 2018년 3월 22일 조사관들은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환기 덕트 미퍼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는다. 대테러 검사가 완료되었다. 가능한 테러 공격 버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제 경찰은 수사를 자유롭게 다시 진행할 수 있지만 질문은 더 많아진다. 탐정들의 관심은 지금까지 사건의 중심에 있지 않았던 인물에게 향한다. 그는 호세 마리아 R, 56세의 신호공으로 알레한드라가 실종된 밤에 지하철 노선에서 일했다. 과묵하고 조용한 남자로 절대적으로 완벽한 직업 윤리를 가졌다. 그러나 신호공의 조용한 외관 뒤에는 조사관들에게 불안을 주는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1년 전 호세 마리아는 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딸을 잃었다. 이 비극 이후 동료들은 그가 자신 안으로 침잠하고 오직 야간 근무만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알아챘다. 그래서 그는 항상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 역 근처에 있는 직원이 되었다. 호세 마리아는 경찰에게 알레한드라가 실종된 밤에 자신이 실제로 직장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대 인계 프로토콜을 조사하면서 조사관들은 즉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한다. 신호공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교대 인계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 프로토콜에 서명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 남자는 피로와 깜빡함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같은 날 신문을 받은 신호공의 동료는 예상치 못하게 이상한 사실을 추가한다. 그는 경찰에게 알레한드라가 실종된 밤에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인 회사 배지 없이 호세 마리아를 보았다고 말한다. 이 배지는 모든 작업자에게 필수적인데 지하철의 서비스 구역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각 직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유니폼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배지가 없는 것은 단순한 깜빡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위반이다. 이제 조사관들은 배지가 없는 유니폼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 카메라에서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경에서 또 다른 불안한 증언이 등장한다. 경찰은 20년 이상 그의 옆에 살고 있는 호세 마리아의 이웃인 노인으로부터 방문을 받는다. 그는 조사관들에게 문자 그대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그것은 신호공이 집 뒤에 있는 자신의 창고를 수리하는 모습이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일이고 수상한 점은 없다. 그러나 경험 많은 탐정들은 즉시 호세 마리아가 단순한 창고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방음 및 절연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사진들은 일반적으로 녹음 스튜디오나 비밀 유지에 대한 높은 요구사항이 있는 공간을 장비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방음 자재의 두꺼운 층을 분명히 보여준다. 물론 경찰관들에게 정당한 의심이 생긴다. 아마도 호세 마리아는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사람을 가둘 수 있는 비밀 공간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창고의 첫 번째 조사에서 조사관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사람을 가둔 흔적도 없고 범죄의 징후도 전혀 없다. 게다가 이웃의 사진에서 보이는 자재들이 현장에는 없다. 이는 경찰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만약 방음제가 창고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며 다시 무이토 덕트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판과 연결된다. 알루미늄 샘플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환기판의 재질과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 역 개찰구에서 발견된 조각이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한다. 이제 완전한 확신이 생긴다.
알루미늄은 한 사람에 의해 구매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마침내 그 사람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그는 자신의 딸을 잃고 1년 전에 야간 근무로 바꾼 신호공 호세 마리아 알이다. 현재 그가 알레한드라의 실종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모든 간접적인 세부 사항이 정확히 그를 가리키고 있다. 자신의 딸을 잃은 후 신호공의 정신 상태 또한 가능한 동기로 간주되지만 이는 공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표현에 신중하며 이제 어떤 실수도 수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 시점에서 호세 마리아가 지하철의 모든 기술 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분명하다. 게다가 교대 프로토콜에 서명하지 않은 것, 필수 배지가 없는 것, 환기 덕트에 설치된 판에 사용된 재료의 구매, 이 모든 것이 무시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려낸다. 경찰은 호세 마리아의 지난 몇 달간의 지출과 움직임을 주의 깊게 조사하기로 결정한다. 그의 은행 계좌, 전화 통화, 자동차 경로, 이 모든 것이 이제 철저히 검토된다. 용의자와 실종 장소의 연관성이 분명해진 바로 이 시점에서 경찰은 깨닫는다. 이 사건은 지하철에서 일어난 단순한 이상한 사건이 아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인물이 전면에 나선다. 그러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대답은 여전히 찾아야 한다. 2018년 3월 24일 경찰은 예기치 않게 알레한드라 사건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바꾸는 새로운 정보를 받는다. 이번에는 그녀의 대학 동료인 실비아 M의 증언에 관한 것이다. 실비아는 탐정들에게 알레한드라가 실종되기 전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작업하던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준다. 그것은 교수의 과제의 일부였다. 기존의 오래된 지하철 터널을 활용할 수 있는 지하 파빌리온 개념 개발. 처음에 조사관들은 이 정보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경찰이 알레한드라의 노트북을 조사하자 상황이 급변한다. 그 안에서 환기블록 비타프가 위치한 바로 그 구역의 오래된 도면과 기술 도식의 스캔본이 발견된다. 화면에는 경찰이 이미 적극적인 수색을 진행한 바로 그 터널들이 명확히 강조되어 있다. 즉시 논리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알레한드라가 과제의 일환으로 대상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터널에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는가? 전문가들은 소녀의 노트북에 있는 파일들을 검사하고 이 도면들의 마지막 저장이 문자 그대로 그녀의 실종 하루 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이는 알레한드라가 실종 직전까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실비아의 말을 확인해준다. 수사는 소녀가 사진을 찍거나 현장에서 측정을 하기 위해 아마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터널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 버전은 논리적이고 믿을만하지만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지하철 직원들과 보안 서비스는 내부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감시 카메라와 직원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터널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알레한드라가 독립적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왜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는가? 경찰관들은 알레한드라가 덕트에 내려가 우연히 부상을 입었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소녀가 환기 터널을 탐험하다가 갇히거나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어 나올 수 없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사관들은 신속하게 행동한다. 알레한드라의 존재 가능성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터널의 모든 미터를 주의 깊게 확인할 특별 구조팀이 브이아우니 덕트로 긴급히 파견된다. 그러나 이 버전은 생겨난 것만큼 빠르게 무너진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경찰의 덕트 문이 내부에서 잠겨있고 손상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이는 알레한드라가 외부의 도움 없이 침입했을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우발적 사고 버전은 설득력을 잃고 소녀의 자발적인 하강은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유인하거나 가두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다시 생겨난다. 조사관들이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는 동안 기술팀은 현장에서 작업을 계속하며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B2 덕트에 최근 설치된 이산화탄소 센서가 예상치 못하게 작은 변동을 보인다.
보통 이런 고립된 지하 공간에서는 공기가 탁해지고 CO2 수치가 현저히 상승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값이 너무 안정적이고 낮아서 마치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덕트로 들어오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즉시 예비 결론을 도출한다. 덕트는 어떻게든 경찰이 아직 모르는 다른 환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아마도 누군가가 미리 덕트가 내부에서 장기간 머무르기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 발견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경찰관들은 이제 V2 덕트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키카드와 전자 신분증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이해한다. 누군가가 분명히 지하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동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하철의 기술적 가능성을 활용했다. 경찰은 또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검토하고 알레한드라가 실종된 밤에 기술 공간에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직원을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현재 모든 사실이 불안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소녀는 분명히 그녀가 마지막으로 휴대폰 안테나에 잡힌 바로 그 터널 구간에 관심을 가졌다. 자발적인 터널 하강 버전은 상황이 그녀의 실종에 외부 관여를 명확히 가리키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는 아직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관들은 이해한다. 수사의 다음 단계는 덕트를 열었던 모든 키카드를 정확히 대조하고 누가 언제 이 구역에 접근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사람이 이미 수사 파일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제 경찰의 임무는 그들의 관여를 증명하는 것이다. 2018년 3월 26일 수사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에 도달한다. 환기블록 B2부에 대한 대테러 검사가 완료된 후 경찰은 마침내 신비로운 알루미늄판으로 다시 작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다. 대테러 검사는 명확한 답변을 제공했다. 판 뒤에 위험한 장치나 물질이 없다. 이는 테러 공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조사관들이 다시 알레한드라 수색에 집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날 아침, 음향 전문가 마르코 엘라이 현장에 도착하여 환기 덕트를 신중히 검사하고 왜 경찰견 부대가 그곳에서 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발견했는지 이해하려 한다. 마르코는 특수 장비로 판을 조심스럽게 두드려보고 즉시 이상을 발견한다. 알루미늄 표면 뒤에 분명히 공간이 있다. 예비 계산에 따르면 숨겨진 공간의 부피는 약 3입방미터이다. 환기 덕트에서 이런 자유 공간은 비정상적이며 심지어 의심스럽다. 엔지니어들은 즉시 논쟁을 시작한다. 이 공간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공식 허가 없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이 시기에 경찰 범죄 과학자들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한다. 알루미늄 판 표면을 주의 깊게 검사하면서 전문가들은 미세한 긁힘을 발견한다. 그 흔적은 사소해 보이지만 확대하면 즉시 분명해진다. 그것은 금속 물체의 흔적, 더 정확히는 특정 브랜드의 수갑 자국이다. 이런 수갑은 경찰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 사용된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린다. 덕트 내부에 누군가가 자유를 얻거나 최소한 주의를 끌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즉시 용의자 호세 마리아 R과 관련된 방음자재의 최근 구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요청한다. 샘플 비교 결과 즉시 일치가 확인된다. 숨겨진 공간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자재들이다. 이제 조사관들은 비밀 공간이 미리 그리고 의도적으로 준비되었다고 최종적으로 확신한다. 알레한드라가 덕트에 자발적으로 내려갔다는 버전은 모든 전자 키카드를 확인한 후 공식적으로 폐기된다. 데이터는 확인한다. VU2 덕트에 대한 접근은 지하철의 특정 직원들에게만 엄격히 허용된다. 당연히 알레한드라는 이 목록에 없으며 그녀 자신은 외부의 도움 없이 들어갈 수 없었다. 이제 경찰은 소녀의 실종이 우연이나 그녀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지하철의 내부 구조, 기술 공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곳에 지속적인 접근 권한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 조사관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알레한드라의 실종에 관여한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호세 마리아 아우르의 인물에 점점 더 집중한다. 같은 날 밤 오전 3시 14분 경찰팀이 아직 환기블록 부이터피 근처에 있을 때 모두를 즉시 얼어붙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한다. 음향 전문가 마르코가 설치한 민감한 장비가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금속 소리를 포착한다. 그것은 바로 그 알루미늄판 뒤에서 나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두드림이다. 소리는 여러 번 반복되며 명확히 숨겨진 공간에서 나온다. 경찰관들과 범죄 과학자들은 이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 안에, 판 뒤에 누군가가 있다. 모두가 즉시 판을 열 준비를 하지만 조사관들은 중단을 요청한다. 구조팀이 완전히 준비되고 모든 관련자의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판을 열어서는 안 된다. 어떤 실수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해진다.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덕트는 단지 비밀 공간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는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제 경찰의 모든 노력은 구조작전 준비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단계가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된다. 판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열리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 조사관들은 빠르게 행동해야 하지만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긴장감은 매 분마다 고조된다. 이전의 모든 버전이 최종적으로 무너진다. 테러리스트도 자발적인 하강도 우연도 아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된 장소와 신중한 조직을 갖춘 범죄다. 이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았다. 피해자를 여기 지하 공간에 숨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경찰관들이 그를 앞설 수 있을지. 2024년 2월 11일 알레한드라가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 역에서 사라진 지 거의 6년이 지났다. 모두가 거의 잊고 싶어 했던 사건이 갑자기 다시 살아난다. 그 이유는 다시 호세 마리아 R, 경찰의 레이더에서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신호공 때문이다. 그동안 그는 특별한 성과 없이도 주에 깊게 관찰되었다. 작전 그룹이 호세 마리아의 재정 보고서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식료품비, 공과금, 소소한 가정 지출. 그러나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예상치 못하게 주목을 끈다. 상처 치료용 의약품과 하이드로젤의 월간 구매. 구매량은 적고 규칙적이며 일상적인 지출 속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즉시 의심이 생긴다. 그가 수년간 정기적으로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구매했을까? 경찰은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기술 보관소에 보관된 지하철 감시 카메라의 보관 기록을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즉시 분명해진다. 호세 마리아는 정기적으로 환기덕트 미어품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방문했다. 그는 거의 매달 그곳에 나타났으며 항상 밤에, 항상 최소한의 직원 활동 시간에. 조사관들이 호세 마리아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했을 때 신호공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터널의 정기적인 야간 방문에 대한 질문에 그는 주저없이 대답한다. 기술 센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경험을 가진 지하철 직원에게는 일견 논리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지하철 기술관리부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터널 구간의 센서는 시스템 현대화로 인해 이미 2016년에 공식적으로 비활성화되었다. 즉, 알레한드라가 사라지기 2년 전이다. 호세 마리아는 그곳에 오래전부터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사실에 직면하자 호세 마리아는 급격히 그의 설명을 바꾼다. 이제 그는 실제로 노숙자들이 밤에 터널을 통해 그들을 안내하여 따뜻한 곳에 숨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한다. 얼핏 보기에도 고귀해 보이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 주장을 다시 신속하게 확인한다. 도시의 거리에 설치된 덕트와 지하철 출구 근처의 감시 카메라는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을 단 한 건도 기록하지 않았다. 신호공의 거짓말이 명백해지지만 경찰은 이 단계에서 그를 체포하기를 주저한다. 너무 많은 것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조사관들은 그곳에 중요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의 아파트 수색 영장을 받는다.
수색은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된다. 다양한 일상적인 가정용품 중에서 경찰은 사건에 대한 전체 인식을 즉시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호세 마리아의 옷장에서 그들은 지하철 직원용 작업복을 만들기 위한 재단 패턴을 발견한다. 패턴에는 회사 라벨과 표시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어 그것들의 비공식적인 출처를 명확히 가리킨다. 이제 경찰은 2018년 알레한드라가 실종된 밤 카메라에 포착된 배지 없는 유니폼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한다. 이 순간부터 그림이 명확해진다. 호세 마리아가 그냥 밤에 터널에 온 것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환기덕트 B2에 숨겨진 공간을 방문했다. 약품, 하이드로젤, 정기적인 야간 방문, 모든 것이 그가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을 가두고 있었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이 버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주저한다. 먼저 판 뒤에 정말로 피해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6년 동안 찾아왔던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수부대가 공간을 열 준비를 하는 동안 조사관들은 기존 데이터를 이전 사실과 대조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들은 알레한드라가 지하철 터널을 떠난 적이 없다고 거의 확신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내부에 있었을 수 있다. 호세 마리아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녀의 존재를 유지하고 모두의 눈에서 그녀를 주에 깊게 숨긴 특수 장비를 갖춘 공간에 경찰은 호세 마리아가 모든 단계를 정확히 생각했고 오랫동안 자신의 면책에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바뀐다. 경찰이 이미 완전히 준비된 다음 단계는 환기판 뒤에 비밀 공간을 여는 것이다. 범죄 과학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은 긴급 DNA 분석 키트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장비를 미리 준비한다. 6년 후 수사는 절정에 이르고 있다. 오랫동안 답변되지 않았던 질문들이 곧 최종적인 설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호세 마리아 R. 평생 지하철에서 일해온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남자가 최근 몇 년간 가장 수수께끼 같은 범죄 중 하나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검찰에 의해 신중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있지만 경찰은 확신한다. 가까운 미래에 모든 해를 기다릴 가치가 있었던 답변이 나올 것이다. 2024년 2월 12일 오전 8시 12분 GEO 특수부대가 환기블록 BMP의 알루미늄판을 조심스럽고 신속하게 연다. 6년과 알레한드라를 찾기 위한 수많은 실패한 시도 끝에 이것은 수사가 그토록 오랫동안 향해왔던 최종 순간이다. 판 뒤에는 실제로 작은 주에 깊게 설치된 공간이 있다. 안에는 지친 상태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알레한드라가 있다. 그녀는 산업용 케이블로 금속 프레임에 묶여 있다. 의료진이 즉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그녀를 터널에서 긴급히 대피시킨다. 은신처의 모든 장비는 범죄 과학자들에 의해 주에 깊게 조사된다. 알레한드라를 묶는 데 사용된 케이블은 공장 배치 번호로 신속하게 식별된다. 그것은 호세 마리아가 소녀의 실종 일주일 전에 한 구매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한다. 은신처 내부에서는 호세 마리아의 은행 명세서에 이전에 기록된 약품의 정기적인 사용 흔적이 발견된다. 수사는 즉시 상처 치료에 사용된 하이드로젤 또한 용의자가 정기적으로 구매한 배치와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한다. 호세 마리아의 직장 사물함에서 조사관들은 정확히 환기블록 위푸즈를 여는 접근 카드를 발견한다. 그 카드는 분명히 알레한드라가 유니베르시타트 폴리테크니카 플랫폼에서 사라진 그 밤에 카메라에 기록된 서비스 문과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가짜 작업복 안쪽에서 채취한 DNA 샘플이다. 범죄 과학자들은 DNA가 정확히 호세 마리아의 것임을 확인하며 이는 알레한드라의 실종과 감금에 그의 직접적인 관여를 최종적으로 증명한다. 경찰은 공간을 연 직후 용의자를 체포하기로 결정한다. 임박한 체포를 감지한 호세 마리아는 도주를 시도한다. 작전 부대가 그의 직장에서 직접 그를 체포하려 할 때 그는 급격히 전력 케이블 중 하나를 끊어 소방 시스템을 작동시켜 터널을 물로 채우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술부서는 사전의 방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시스템을 완전히 차단해 두었다. 호세 마리아의 시도는 실패하고 작전 부대는 추가적인 문제 없이 그를 체포한다. 수사 과정에서 호세 마리아가 이 범죄를 오랜 기간 동안 계획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는 의도적으로 V2 덕트에 은신처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공기 공급과 갇힌 사람을 눈에 띄지 않게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했다. 배지 없는 가짜 유니폼은 카메라 영상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다. 이웃들에게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창고의 방음 자재는 실제로 그의 집이 아닌 이 비밀 공간에 사용되었다. 경찰은 또한 그의 자신의 딸이 사고로 사망한 후에 심각한 정신적 붕괴가 동기였다고 결정한다. 이러한 동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수사는 이를 수사 종결을 위해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2025년 1월 26일 발렌시아 법원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호세 마리아 R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판결 선고 후에도 대답을 찾지 못한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가짜 작업복의 제조업체는 공식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 제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재단사가 이미 용의자 체포 2년 전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의 작업장 기록은 유실되었고 범죄 준비의 전체 체인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세부 사항은 공식적으로 미해결로 남는다. 이처럼 발렌시아에서 실종자와 관련된 가장 기이하고 장기적인 수사 중 하나가 거의 6년 만에 종결된다. 알레한드라는 살아있고 경험한 일로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하철의 보안 접근 방식을 영원히 바꾸었고 비디오 감시 및 접근 제어 시스템의 겉보기 단순함을 재평가하도록 강요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녀가 살아남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범인 자신에 관해서는 그의 이야기와 행동의 이유는 부분적으로 비밀로 남아있다. 경찰과 법원은 죄인에게 그의 형벌을 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지만 진실의 일부는 일반 대중에게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 사건의 최종 해결은 평범한 삶과 범죄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겉보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조차 경계를 절대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